보내주신 랩리서치 자료들을 보고 제가 가장 먼저 본 게, 역시 주가 차트였어요. 아니, 무슨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더라고요. 보통 AI 혁명하면 다들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칩을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뭐랄까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거인 같다는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과연 이 거인이 최근에 이 엄청난 몸값을 정말로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죠. 과연 이 폭등이 합리적인가? 바로 이 질문이요.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회사가 가진 기술적인 호청어,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부터 살펴볼 거예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고객들을 꽉 묶어두고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열풍을 만든 AI, 특히 HBM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요. 월스트리트의 좀 상반된 시그널이나 또 거물 투자자들의 엇갈린 행보,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시장의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정체성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랩리서치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장비를 파는 회사, 특히 식각이랑 증착이라는 이 두 분야에 절대 강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재미있던데 반도체 칩을 초미세 마철로라고 한다면 랩리서치는 그 건물의 층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고 식각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는 증착, 이 최첨단 건설 장비를 만드는 곳이라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건설 장비가 한 번 팔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수익 구조를 보면 시스템, 그 장비 판매가 한 62% 정도 되는데 나머지 38%가 전부 고객 지원 서비스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 번 팔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업그레이드, 또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거거든요. 전 세계에 깔린 10만 개의 장비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일종의 거대한 현금 자동 인출기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이에요. 아, 그게 바로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던 그 강력한 경제적 해자군요. 한번 랩리서치 장비를 생산 라인에 들이면 다른 회사 걸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환 비용? 그렇죠. 삼성이나 TSMC 입장에서는 공장 전체를 멈추고 수조 원을 새로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모험이니까요. 맞아요. 그럴 수가 없죠. 정확해요. 이건 마치 수십억 달러짜리 면도기 면도날 사업 모델 같은 거예요. 장비를 한번 팔고 나면 그 장비에 딱 맞는 고마진의 면도날, 그러니까 부품이랑 서비스를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팔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해자가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 즉 무형자산이에요. 특히 3D 낸드 플래시처럼 칩을 수백 단으로 쌓아 올릴 때 아주 좁고 깊은 구멍을 뚫는 고종행비 식각 기술은 이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 기술 하나로 글로벌 식각 장비 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어요. 와, 45%요? 경쟁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것저것 다 파는 백화점이라면 랩리서치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인 식각과 증착에만 딱 집중하는 명품 전문점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전문성 덕분에 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이 회사의 안정성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우량주가 1년 만에 주가가 193%나 폭등하는 건 이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최근에 뭔가 엄청난 기폭제가 있었다는 건데 역시 AI랑 HBM이군요. 바로 그거죠. AI의 그 끝없는 데이터 처리 욕심이 반도체 칩을 옆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로 쌓아올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쭉 쌓아올린 마천루, 그게 바로 HBM이에요. 그런데 이 마천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랩리서치가 만드는 게 바로 그 엘리베이터 통로, TSV라고 부르는 그걸 뚫는 초정밀 드릴입니다. 이 드릴이 없으면 AI 마천루는 그냥 서로 단절된 층들의 무더기에 불과해요. 와, 그 비유는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AI 시대의 병목 기술을 랩리서치가 딱 쥐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요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증명이 됐어요. 2025년 예상 매출이 전년 대비 28%나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35%에 달해요.
순이익률도 거의 30%에 육박하니까 업계 최고 수준이죠. 헤일로, LERD, 몰리 같은 신제품들이 첨단 패키징 시장에서 계속 수주를 따내고 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진짜 돈을 버는 성장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작년에 했던 10대1 주식 분할도 주당 가격을 낮춰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몫했고요. 알겠습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은 이제 명확해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26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서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인데 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제시한 단기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1%에서 25%까지 낮게 잡고 있죠. 맞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완전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랩리서치를 둘러싼 긴장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월스트리트는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I 시대의 필수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지금 가격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 장기적인 가치와 단기적인 가격 사이의 괴리랄까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주식은 비싸다. 이 의견이 공존하는 거군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나 모닝스타 같은 곳은 고평가되었다고 경고하는 걸 보면 월가 내부에서도 의견이 꽤 갈리는 것 같고요. 맞아요. 특히 모닝스타는 자기들이 계산한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무려 38%나 비싸다고 분석했죠. 이런 상황에서 거물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데이비드 테퍼랑 레이 달리오의 행보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렇죠. 헤지펀드의 전설 데이비드 테퍼는 오랫동안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본 뒤에 최근에 일부 이익을 실현했어요. 물론 아직도 핵심 보유 종목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는 완전 반대로 최근에 보유 비중을 111%나 늘렸어요. 이건 거의 몰빵에 가까운 베팅 아닌가요? 이걸 보면 두 거물의 투자 철학 차이가 딱 드러나요. 노련한 트레이더인 테퍼는 엄청나게 올랐으니 일단 수익 일부는 챙겨두고 핵심 포지션만 가져가자. 이런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레이 달리오는 지금의 AI 인프라 구축을 단기적인 주가 랠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야 한다고 판단한 거고요. 와, 한쪽은 단기 과열을 경계하고 다른 한쪽은 장기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베팅하고 있군요. 이 두 사람의 움직임만 봐도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고민이 깊어지네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 보유율이 84.6%에 달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는 쪽이 아직은 다수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시장의 기반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마주한 현실적인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모든 이야기엔 양면이 있으니까요.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는 방금 계속 이야기한 고평가 논란이네요. 주가 수익 성장 비율 페이지가 1.77에서 2.54 사이로 나오는데 보통 1만 넘어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가격이 미래의 이익을 상당히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더 현실적인 문제인 중국 리스크예요. 전체 매출의 34%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규제 때문에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에 차질이 생길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의 3분의 1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부담이네요. 마지막 리스크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순환성이고요. 지금이야 AI 투자 봄이지만 이 열기가 2025년 이후에 식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겠죠. 물론 경영진도 바보는 아니에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2026년 R&D 예산으로만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을 책정했어요. 첨단 패키징이나 3D 스케일링 같은 차세대 기술에 집중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거죠. 엔비디아나 인텔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그 반도체법, 칩스 액트 덕분에 미국 본토에 짓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아시아 매출 비중, 이게 현재 93%거든요. 이걸 점차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경영진이 믿는 구석은 명확해요. 앞으로 나올 2나노 공정이나 3D 디램 같은 차세대 반도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정교한 식각과 증착 공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신들의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30% 이상 더 키우겠다는 게 그들의 청사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램리서치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물리적 토대를 만드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돼 기술을 가진 기업이네요. 독보적인 식각과 증착 기술로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고 HBM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기적인 고평가 논란과 중국 수출 규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월스트리트와 거물 투자자들의 시선이 엇갈리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램리서치의 성장은 반도체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AI 기술이 스스로 발전해서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구조는 더 단순한 새로운 방식의 칩을 설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AI라는 가장 큰 고객이 스스로를 만지는 도구를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방식의 도구를 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가능성 말이에요. 램리서치의 성장을 이끈 바로 그 동력이 언젠가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역설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